저희가 발표하게 될 인문학강 주제는 물리학이라고 합니다. 먼저 물리학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수학 지식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벡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벡터는 주로 위에 화살표가 적혀 있는 것으로 주 표기가 되고요. 크기와 방향을 갖추는 양으로서 오른쪽 방향으로 3 이런 양을 말합니다. 벡터는 좌표로 적을 수 있어요. 좌표로 적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원점에서부터 그 좌표까지의 거리를 벡터의 크기로, 그리고 이 원점에서부터 좌표까지의 방향을 벡터의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튼 4,3이라는 벡터는 크기가 5고 방향이 원점에서부터 좌표까지 4,3임을 의미합니다. 물체의 위치는 또한 물체의 위치는 좌표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물체의 위치를 적은 것을 주로 S라고 표기합니다. S로 표기하고 X축 성분은 X로, 그리고 Y축 성분은 Y로 표기를 하죠. 또한 우리는 함수 F를 T로 미분하는 것, 시간 T로 미분한 것을 F 노트라고 하고 F 위에다가 점을 찍어요. 특별히 시간으로 미분할 때만 함수 위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 S 노트는 이렇게 되고요. 이게 바로 속도가 됩니다. 또한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한 V 노트는 가속도가 되고요. 제가 지금 이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일단 맨 처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같은 거를 배우면은 그거는 미지수 x를 구하는 방정식이잖아요. 미분 방정식도 똑같이 미지수를 구해요. 단지 얘는 미지수라기보다는 미지의 함수를 구하는 그런 방정식이죠. 예를 들어서 y 도트 플러스 y는 t, 이거는 y라는 미지의 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도 똑같이 y라는 미지의 함수를 구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f 프라임 x 플러스 fx는 x라는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ft는 y로 나타내면은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이런 꼴의 해를 구해보면은 이런 해가 나오게 됩니다. 단 a는 아무 상수나 다 돼요. 자,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y에다가 이 함수를 그대로 넣어보면은 이렇게 소거가 돼가지고 정확히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저것과. 근데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 방정식이라는 방정식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t가 0일 때 y는 0,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이렇게 되면은 t가 0일 때, 즉 여기서 t가 0일 때는 a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a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a는 1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초기 조건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미분 방정식에 t로 미분한 y가 t로 한 번만 미분되어 있다면은 초기 조건이 한 개가 필요하고요. 2번 미분되어 있다면은 똑같이 적분을 2번 해야 되기 때문에 적분 상수가 2개가 튀어나와서 초기 조건이 2개가 필요합니다. 자, 물리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기초적인 수학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물리의 첫 걸음 고전역학을 배워봅시다. 뉴턴역학이라고 하는 이 고전역학은 물체의 운동을 계산 예측하는 학문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F는 MA로 모든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뉴턴역학의 관점입니다.
이 식은 물체에 힘을 가하면은 그 힘에 비례하는 만큼의 가속도가 생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봅시다. 우리는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질량이 M인 물체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질량이 M인 물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요. 그렇다면 이 물체는 높이만으로 나타내는 함수 y만으로 물체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y값만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물체의 아래 방향에 중력이 작용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오직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F는 마이너스 mg가 됩니다. 왜 마이너스 mg가 되냐면은 물체의 윗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mg가 아닌 마이너스 mg로 중력이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물체의 물체의 위치는 y인데, 이 물체의 위치가 y이기 때문에 이를 두 번 미분한 y 더블 도트가 물체의 가속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F는 ma 식으로부터 F는 마이너스 mg는 ma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g는 a라는 식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a가 아까 우리 가속도 a가 y 더블 도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g는 y 더블 도트 이런 식을 얻게 되고, 얘를 풀면 이런 꼴의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은 y 더블 도트를 두 번 미분했기 때문에 추가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하죠. 따라서 우리 추가 조건은 t가 0일 때 y는 0, 그리고 t가 0일 때 y 도트는 v0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b는 0, a는 v0라고 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활용을 한번 봅시다. 질량이 m인 물체를 수평면에 놓고 용수철에 매단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물체는 이번에 앞뒤로만 움직일 게 당연하기 때문에 물체의 좌표는 x만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용수철이 물체에 아무런 힘을 작용하지 않는 평형점이라는 게 존재하죠. 여기 이 점에 물체를 주면은 용수철은 이 물체에게 아무 힘도 주지 않습니다. 이 점의 좌표를 0이라고 하면은 만약 이 물체를 0에서 x만큼 늘렸다 치면은 이 물체는 반대 방향으로 kx만큼의 힘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k는 용수철 상수가 되고요. 따라서 F는 마이너스 kx가 됩니다. 마이너스 kx가 되고, 이때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의 좌표인 x의 시간을 두 번 미분한 x 더블 도트가 되고, 그러면 F는 ma의 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kx는 mx 더블 도트가 됩니다. 이 식을 풀게 되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이런 꼴이 나오게 되고요. 다시 넣어보면은 정확히 같은 식을 도출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의 의미는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물체가 운동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용수철 운동은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강체 역학이라는 걸 저희가 해볼 건데요. 먼저 강체 역학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강체라는 거는 이제 물 같은 액체나 곤약 같은 유동성이 있는 고체가 아니라 형태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예를 들면 이런 텀블러 같은 이런 물체입니다. 즉 이런 그리고 역학은 어떤 운동을 이제 기술하고 설명하는 학문인데요. 즉 이런 강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강체 역학이 지금 뉴턴 역학이랑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차이점이 있다는 건데 어떤 부분을 더 생각이 드는지 그려봅시다. 이제 이 텀블러를 예시로 들었을 때 뉴턴 역학에서는 이렇게 밀게 되면은
이 친구가 속도가 바뀌게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밀면은 속도가 증가하고 여기서 다시 멈추면은 네,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강체 역학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텀블러를 밀 때 이렇게 가운데를 밀면은 옆으로 이동하겠지만 위쪽을 밀거나 하면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듯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나 회전을 하는 거를 더 추가로 생각을 해줄 거고, 이렇게 물체의 크기와 무게 중심을 가지고 있고 이 물체의 어디 부분에 힘을 줬고 이로 인해 얼마나 회전하는지를 추가로 생각해 주는 게 강체 역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체 역학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요. 먼저 무게 중심이랑 토크라는 게 있습니다. 무게 중심은 말 그대로 이 물체의 그 무게의 가장 중점을 의미하는 거고요. 토크는 이게 토크인데, 이제 F는 MA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네, F는 MA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F는 MA에서 여기서 A에서는 이제 이 물체의 위치를 바꿔주는 속도와 가속도를 생각을 해주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 물체가 회전하는 거를 생각을 해줄 건데, 이 물체가 회전하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는, 이 물체의 속도를 바꾸는 거를 각 가속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 각 가속도를 잠시만요. 이 토크가 각 가속도 네, 토크라는 게 식이 이렇게 되는데요. 물체 중심에서 힘점까지 위치를 R이라고 하고, 이제 저희가 힘을 줬을 때 그 힘점이 여기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물체에 어떤 토크가 작용하면은 그만큼 물체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F는 MA, 이 식에서 물체에 힘을 주면 물체의 가속도가 생기는 것과 같이 물체에 토크라는 것을 주면은 물체가 빨리 회전하게 할 수 있는 각가속도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라그랑지 역학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뉴턴 역학과 다른 가정을 기반으로 운동을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뉴턴 역학에서는 처음에 말했듯이 F는 MA가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라그랑지 역학에서는 액션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운동을 설명을 하는데요. 액션이라는 것은 이게 라그랑지안이라는 건데,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뺀 라그랑지안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간으로 정적분한 것, 이게 액션입니다. 이 액션이 자연은 액션이 가장 최소한의 경로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가장 기초 가정으로 두고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것이 라그랑주 역학인데요. 이 라그랑주 역학은 이 라그랑주 역학을 풀면은 뉴턴 역학에서 나오는 결과값과 똑같은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을 특징이 가지고 있고요. 이 라그랑주 역학은 현대에서는 뉴턴 역학보다 더 기본 원리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라그랑주 역학의 장점은 방향의 영향을 크게 받는 뉴턴 역학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라그랑주 역학으로는 좀 쉽게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중진자입니다. 지금 여기서 뉴턴 역학으로 이걸 풀게 되면은 얘네들이 계속 방향이 바뀌면서 좀 더 풀기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하지만 이거를 라그랑주 역학으로 풀게 되면은 좀 더 계산이 쉬워지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그 식을 푼 다음에 시뮬레이션에다 돌린 건데, 네, 실제로 이중진자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전자기학입니다. 전자기학은 단 4가지의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그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한 19세기쯤에 그 전까지 있던 모든 전자기학에 관련된 식들을 전부 다 총정리해 놓은 게 이 맥스웰 방정식이고요. 이 맥스웰 방정식을 알아보기 전에 조금 더 저희가 물원 같은 데서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가 서로 다른 전화가 있으면 이게 F는 K 이 식 있잖아요. F는 KR 제곱분의 Q1 Q2라는 식을 이용해서 서로의 전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어떻게 힘을 주고받는지를 계산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해볼 거예요. 이 전화는 여기 전기장이라는 것을 주변에 생성을 하고요. 이 전기장이라는 것은 이 전기장 안에 들어간 다른 전하는 이 전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가 전화를 방금 그 식으로 힘을 준다. 보다 이제 전화가 전기장을 만든 다음에 이 전기장에 다른 전화가 들어와서 힘을 받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할 건데요. 그리고 전류는 이제 전하를 가진 물체, 특히 전자의 흐름을 전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류는 저희가 물원에서 배웠었는데, 전류는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자기장은 이제 다른 전류가 있을 때 그 전류에 다시 영향을 줘서 전류가 이동하게 만드는, 저희가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전에 배웠었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해서 이제 자기장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손속과 자기손속이 있는데, 이제 전기손속은 어떤 한 면이 있는데 이 한 면을 지나는 전기장들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자기장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면을 지나는 자기장들의 총합을 자기손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하 전류가 전기장과 자기장을 생성을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생성을 하는지를 저희가 알아볼 건데요.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좀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먼저 가우스 법칙입니다. 이제 이렇게 적분식이 있는데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바꿔봤는데요. 여기서 밑에 엡실론 제로는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는 고정값이고요. 이제 이 의미를 살펴보자면 지금 전기장과 넓이를 곱한 거를 이렇게 더하면 전하와 비례한다는 의미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양전하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양전하가 주변에 이 노란색이 전기장입니다. 이 전기장들을 생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정한 한 구를 이렇게 정해요. 특정한 구를 정하고 이 구를 지나는 이 전기장들을 이렇게 전부 다 골라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서 이 구의 건널비 있잖아요. 건널비가 지금 여기서 A인 거고, 이 A를 지나는 이 전기장들을 이렇게 지금 전부 다 모아서 더해줄 거예요. 이렇게 더해준 값이 이거고, 이 값은 이제 전하에 비례한다라는 것. 그게 처음 맥스웰 방정식의 첫 번째고 가우스 방정식, 가우스 법칙입니다. 의미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것도 접근식을 이렇게 편을 좀 보기 쉽게 바꿔놨는데, 지금 식이 비슷하잖아요. 저번에 있던 이 식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변이 0이에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자기장이 지금 여기서 빨간색이 전류거든요. 전류가 지금 자기장을 생성하고 있는 건데,
이 자기장이 이렇게 구를 했을 때 건널비를 지나는 자기장의 값이 항상 0이라는 의미인데요. 즉 나가는 양만큼 똑같은 양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고 다르게 생각하면 전류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은 들어온 만큼 다시 그대로 나간 만큼 다시 그대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게 이 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식은 이렇게 돼 있고 전기장에 이번에는 방금 전에는 건널비를 곱했는데 이제는 길이를 곱했죠. 길이를 곱하는 거는 d 파이 b dt라는 식인데 지금 여기서 이 파이는 자기선속이고 지금 시간으로 미분을 했다는 거는 자기선속이 시간당 얼마나 변했는지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 파란색이 자기장이고 이 주변이 전기장인 건데 자기선속이고 이게 전기장인 건데 지금 자기선속이 변하고 있죠. 이 변하고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특정한 면을 면을 하나를 골라줄 거예요. 그리고 이 면을 이렇게 지나는 이 면과 면의 둘레와 방향이 같은 전기장만을 골라줘서 전부 다 판단하는 게 여기 있는 좌변식의 의미고요. 얘네를 이렇게 합쳐주면은 이게 이 자기선속의 시간당 변화량과 비례한다라는 식의 의미가 이 세 번째 식입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전류와 자기장이 있는데요. 전류와 자기장 하면은 이제 암페르 법칙이죠. 전류가 있으면은 이제 고리 모양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전류가 있고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면을 하나를 정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둘레와 방향이 같은 그 자기장들을 전부 다 모아주고 얘네를 이렇게 합쳐주면은 이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그 방금 전에 있던 이 전류와 비례한다라는 것이 이 식의 의미입니다. 네, 연습이 정말 끝났습니다. 자, 이제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맥스웰 방정식 이 네 방정식인데 이것을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은 각각 이렇게 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의 이 역삼각형의 의미는 전기장, 자기장들을 각각 x로 미분, y로 미분, z로 미분한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짚자면은 이 식 4개를 전부 다 연립을 하면은 이 식 2개가 덩그러니 나옵니다. 네. 이 식 2개가 무슨 의미냐면은 이 식 2개도 미분 방정식이니까 해가 있는데 이 해를 말씀드리면은 그냥 시간에 따라서 앞으로 가는 파동이 나옵니다. 이 앞으로 가는 파동의 속도는 정확히 이것과 같고요. 이 식과 같고 그리고 이 식은 이 상수는 바로 빛의 속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장과 자기장은 빛의 속도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말은 여기서 각각 아까 설명했듯이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고 그리고 전기장이 또한 자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전기장이 자기장을 생성하고 자기장이 그 앞에 전기장을 또 생성하고 그 앞에 또 자기장을 생성하고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빛의 속도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자기파라고 하고 이 맥스웰은 전자기파의 성질과 빛의 성질이 똑같음을 밝혀내가지고 전자기파는 빛이다 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제 양자역학으로 들어갈 차례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전자기파, 빛이 있죠. 근데 이 빛이요 파동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반사, 굴절 등등의 빛의 성질을 가지고 빛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빛은 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1900년대 초에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설명할 때 빛이 입자라는 가정을 통해 완벽히 설명을 해내면서
빛은 파동의 공식 입자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면은 다른 물질도 전부 다 파동이면서 입자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말이 잠시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질은 물질이 입자라는 것은 그 물질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안다는 것을 뜻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입자가 A 위치에 있어, 아니 B 위치에 있어, 이런 식으로 입자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 특정을 할 수 있죠. 근데 물질이 파동성을 지닌다는 것은 물질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파동의 일종인 소리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소리가 어디서 나기 시작했냐와는 무관하게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이 소리가 지금 어디 있어? 이 소리는 지금 A에 있어. 이 소리는 지금 B에 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진 않죠. 네. 따라서 파동은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고 이것을 물질의 파동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물질의 파동성? 물질이 어디에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 우리 학교 시간에 배웠는데 확률 밀도 함수란 이 함수의 아래 넓이를 적분을 하면은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확률을 구하게 되는 그런 함수를 말합니다. 근데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얘기를 왜 꺼냈냐? 우리는 어떤 물질이 만약에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단지 물질이 어떤 곳에 존재할 확률만 알 수 있다면은 물질이 지금 어디 있지? 물질이 A 위치에 있고 물질이 B 위치에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물질이 파동성을 지닌다는 것이고 물질이 각각의 위치에 특정한 확률을 갖고 존재할 가능성만 존재하는 것, 그것이 물질의 파동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물질이 어디 존재할지 확률만 알 수 있다면은, 전부 알 수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 물질이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하는 방법이 파동 함수를 제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파동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은 파동 함수를 제곱을 하면은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데, 이 파동 함수는 어떻게 찾느냐? 물질이 이 위치에 존재할 확률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위쪽에 있는 식이 되겠는데요. 이 위쪽에 있는 식은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바로 아래쪽에 있는 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곱을 하면은 그 물질이 존재할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이 파동 함수에 대한 미분 방정식인데요, 이 식이. 여기서 V는 포텐셜 에너지, 그냥 V에다 포텐셜 에너지를 넣으면 되고요. E는 총 에너지, 총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 여기 이 항은 운동 에너지의 항이 됩니다. 운동 에너지의 항이 되고요. 여기서 M은 질량이고 H바는 디렉 상수라고 합니다. 하바라고 하죠. 그렇게 되고 여기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우리는 파동 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파동 함수를 구하면은 이제 우리는 그 물체가 어디 있는지 확률을 알 수 있게 되죠. 이 파동 방정식을 3차원으로 확장을 시킨 것이 이 세 번째 식이 되겠고요. 네, 이제 수소 원자 모형을 설명하겠습니다. 수소 원자 모형. 우리는 이제 파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어떤 물체가 어디 있는지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다면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여기에 이제 수소 원자 안에 있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수소 원자 안에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확률을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 확률을 계산해 볼 거고요. 계산을 만약에 했다면은 우리는 파동 함수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V, 포텐셜 에너지는 이 수소 원자 모형 안에 있는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K
R분의 Q1, Q2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파동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파동함수를 좌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 파동함수가 바로 그 원자의 오비탈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파동함수를 제곱해가지고 물체가 존재할 그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구하면은 이게 정확히 화학원에서 배우는 그 물질의 오비탈이 되고 수소 원자의 오비탈 모양이 구해지고요. 또한 약간의 계산을 통해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또한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하면 원자의 오비탈, 이온화 에너지 등을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분야는 유치역학인데 사실 유치역학을 넣은 이유는 그냥 응용 물리학 그냥 물리학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하고 싶어서 넣은 겁니다. 응용 물리학이란 우리는 지금 물리학의 목적은 자연에 존재하는 법칙들을 밝혀내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응용 물리학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법칙을 가지고 이 법칙을 최대한 자연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자연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만들 학문이 응용 물리학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유치역학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유치역학은 지금 현재 밝혀진 양자역학이나 열역학이나 그런 물리학적인 사실과는 모순되는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정확히 설명하니까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근사적으로 꽤 잘 맞아들이니까 유치역학을 공부하고 유치역학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유치역학 하면 나비스톡스 방정식이 있죠. 나비스톡스 방정식 이게 유치역학의 근간이기도 한 방정식인데요. 이 방정식도 정확히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물리학과는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정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나오는 그 값들이 우리가 실제 보고 있는 값과 유사하니까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식을 그대로 쓰는 것이고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는 우리 F는 MA의 MA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물체의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이고요. 여기 값이 F는 MA의 F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체에 가해지는 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압력도 있고 여기에 점성 계수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식을 푸는 방법 중 하나가 유한차분법이라는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수치 해석적인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이 식을 최대한 비슷한 다른 식으로 바꿔가지고 이 식에 대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식에 대한 방정식을 직접 구할 수 없어요. 이 식에 대한 방정식은 직접 구할 수 없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유한차분이라는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컴퓨터 CG 그래픽이나 그런 걸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응용 물리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봤는데요. 응용 물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물리학과 응용 물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니까 고생하셨습니다.